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최명신 주월사령관의 베트남전 회고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독자작전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하던 부분이었다. 독자작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는 미군이 아닌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다. 첫 번째 적은 군 내부에 있었다. 그의 말이다. 심지어 한국의 합참 작전국장인 손희성 소장은 미군과의 회의에서 한국군이 미군 사령관 지휘를 받는 것은 영광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두 번째 적은 박정희였다. 역시 그의 말이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작전 지휘권 문제에 대해 이미 브라운 미국 대사에게 한국에서처럼 미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안에 두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해버렸기 때문에 미군 고위층에서 월남에서의 한국군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내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베트남에 간 그는 현지에서는 실천으로 이를 확립했다. 나보다 선임이거나 상급자인 중장급 미군 부사령관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중하게 예의는 다 갖추고 정성껏 상대하지만 용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대령급 참모나 준장 부사령관을 불러서 용건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했다. 나는 한국군 사령관으로 계급은 소장이지만 한국과 한국군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어랜드 대장과 위상이 같다고 생각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조하고 의논을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었다. 이상은 고재열 기자가 고 최명신 육군 중장에게 대해서 쓴 글의 일부입니다. Cool painted black. 국민 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문우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언론의 정도와 방송보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방송으로서 손색이 없는 TV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력과 학점, 나이와 성별 등 기성언론이 중시했던 기준들은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로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방송 제작자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협동조합에 적합한 인성만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 같은 TV 개국, 감격스러운 오프닝 멘트의 순간을 향한 100일의 기적을 읽어주십시오. 개국 이후 이어져야 할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의 주역이 되어주십시오. 지원 분야와 방식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상단 좌측 국민TV 인재채용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자, 오늘 스팟이 2개 붙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바로 TV 시대를 맞이해서 국민TV 라디오가 아닌 국민TV 개국을 위한 그런 인재 채용에 대한 스팟이었죠. 노정면 기자의 다소 들뜬 듯한 그러한 멘트였습니다. 그래요. 4월 1일 만우절날 거짓말처럼 국민TV가 TV 방송을 하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실은 어저께 6층의 사무국에 있는 식구 2명이 또 9층으로 왔어요. 그저께부터군요. 근데 책상이랑 뭐 집기도 갖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한쪽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9층의 한쪽이. 그래서 내막을 물어보니까 이제 한 달 내로 6층에도 공간을 넓혀서 우리 라디오 식구들이 방송 장비와 더불어서 모두 6층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스튜디오가 6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국과 라디오가 6층, 그리고 TV 부분이 9층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감이 되네요. 이럴 때 절실한 것은 새로 가입해 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느낌적 느낌. 오늘 오프닝 멘트는 고 최명신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장이에요. 그 흔하디 흔한 별들 중에서도 중장입니다. 별 셋이죠. 그 흔하디 흔한이라는 표현은 좀 다소 무례한 표현입니다만, 우리나라의 별들이 전 세계에서 병사당, 그러니까 그 군인 숫자에 비해서 별들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별 숫자가 더 많은 곳은 러시아라고 하죠. 군인 숫자에 비해서. 러시아는 근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면은 사단장도 부사단장이 있고 연대장, 부연대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대요.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이죠. 부자가 붙은 사람들은 나중에 전시가 되었을 때 바로 예비사단, 예비군들이나 새로 입대하는 장정들을 데리고 사단 하나를 다시 창설하는 겁니다. 네, 그 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2분의 1이라고 쳤을 때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장군들의 숫자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별 4이 아니라 별 3은 뭐 정말 창군 이래로 많은 분들이 별 3을 달았을 텐데요. 중장 최명신 장군, 초대 주월 사령관이었습니다만, 어제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만, 이분은 월남 파병에 반대했었대요. 이런 분이 초대 월남 사령관이 되었는데 왜 반대했는가? 정글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 것이다. 미군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장비가 훌륭하고 무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하는 그런 월맹군에 대항할 수는 없다. 베트공에 맞서서 이길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최명신 장군 자신이 한국전쟁 때 유격전을 지휘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백골병단이라고 하는 그런 비정규군을 이끌고, 거기에 이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만 군인 아닌 사람들도 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오가면서, 강원도 남북을 오가면서 유격전을 지휘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베트남에는 호치민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분이 주월 파월 사령관으로 있을 때 현지 베트남에서 타자를 치고 그러는 사무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사무원들도 호치민의 생일을 경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야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다시 실감을 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결정되었을 때 유격전의 능력을 인정받은 박정희에 의해서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죠. 그리고 가서는 이왕 지는 전쟁이니까 경제적 이익이라도 극대화하자. 한국 이익을 극대화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두커 전투나 짜핀동 전투, 뭐 이 베트남 전쟁사에 상당히 많이 길이 남아있는 그런 전투인데, 중대 단위로 작은 전술기지를 만들어 놓고 방어 위주로 이렇게 전투를 한 것이죠. 공격에 비해서 희생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되도록이면 선정해서
주둔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개인 병사들 또는 장교들은 계급에 따라서 귀국 박스를 나무로 짤 수 있게 해갖고 규격을 정해줘갖고 그 안에다가 전자제품이 됐던 뭐 먹을 게 됐던 이것저것이 됐던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PX에서 구입하니까 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60년대에는 우리나라 뭐 제대로 된 공산품을 만드는 게 많지 않았으니까. 네. 뭐 그런 거요. 그리고 저 독자 작전권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했죠. 지금도 작전권을, 전시 작전권을 환수를 좀 미뤄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런 똥별들이 많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재열 기자가 분석한 것은 세 가지 공적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독자 작전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박정희의 유신에 반대했다. 그렇습니다. 유신에 반대했기 때문에 박정희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전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별 셋밖에 안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은 유신 때 침묵이라도 했으면 대장 됐고 뭐 국방부 장관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네. 실제로 최명신의 뒤를 이었던 사령관 중에 이세호 사령관은 나중에 대장으로 진급해서 육군 참모총장까지 진급을 했습니다. 하여튼 박정희 유신에 반대했고요. 마지막으로 장군으로서 최초로 사병 묘지에 묻혔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슴 뭉클한 대목이죠. 베트남전 9년 동안에 한국군은 5천 명이 사망하고 전사하고 11,000명 정도가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많은 숫자가 고엽제 때문에 고생을 하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장군 묘역이 아니라 사병 묘역에 묻어달라. 참전 용사들이랑 같이 묻히고 싶다. 우리나라는 장군 묘역이 일반 사병 묘역에 비해서 8배인가요? 그렇게 크대요. 따로 조성이 돼 있고. 미국은요? 없습니다. 미국은 계급 차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는 역시 봉건적인 그런 것이 남아있는 나라구나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장군들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합니다. 그래서 여간에서는 장군들이 전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일본? 네.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긴커녕 지가 알아서 배를 가르고 죽기도 하고 돌격 외치면서 지가 앞장서서 가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예우는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사병들이랑 똑같이 직급에 대한 예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평등하게 대한다는 그런 얘기죠. 목숨에 대해서는. 그래서 장군으로서 최초로 사병 묘지에 묻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공적이 있지만요. 고재열 기자는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4.3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장교 시절이었을 때, 햇병 아래 장교 시절이었을 때 4.3에 투입돼갖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다는 건 뭡니까?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립투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가간원 투철했죠.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초급 장교였으면 명령에 따라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5.16 군사 쿠데타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박정희 소장에게 협력을 해서 군사 쿠데타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신까지 할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베트남전 양민학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 그래요. 4.3 과잉 진압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베트남전 양민학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겠죠.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자작전권을 베트남전에서 확보했다는 것, 박정희 유신에 반대했다는 것, 장군으로서 최초로 사병 묘지에 묻힌다는 것, 이 공적이 있다고 고재열 기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전 중위로 참전해서
다녀오신 다음에 대위를 진급했습니다만 베트남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질 않으세요. 칠순이 되었을 때 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시죠. 그래서 가족 모두와 여행을 떠나기로 했을 때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월남에 안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 저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청춘의 한때를 묻었던 그 베트남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을 텐데 단호하게 고개를 흔드셨습니다. 어떠한 기억을 갖고 계신지 이제는 베트남전뿐 아니라 일상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입을 닫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다고 해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였으면 어떻게 그때 행동을 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지원을 하셨을까? 뭐 이런. 백마부대 출신이시거든요. 초창기에는 지원병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부대를 통째로 지정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죠. 예. 가면은 전투 수당이 떨어져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한국군 사병 월급은 노예 수준 아니겠습니까? 노예 수준.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많이 올라갔고 1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 10,000원이 안 됐어요. 병장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이 안 됐습니다. 노예입니다. 그거는. 네. 똑같이 징집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월급에 비해서도 엄청 작고요.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군 장교 월급이 태국 파병군의 사병 월급보다도 작았다고 합니다. 그 돈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요. 한국으로 송금이 됐습니다. 송금이 됐어요. 단가가 싸기도 했지만 그 단가가 싼 것 중에서도 일부를 병사들한테, 군인들한테 안 주고 한국 정부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경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경제 부흥이 한국 전쟁의 피값이었던 것처럼 60년대 경제 성장, 눈부신 경제 성장은 베트남전에 크게 힘입은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음악 듣습니다. 보자. 신청곡들이 왔었네요. 아버지. 왠지 찡한 제목이네. 인순이의 아버지부터 듣습니다. 대단히 신랄한 가사입니다. 힙합은 원래 이런 것이죠. 힙합. 우리나라에는 랩이라는 단어로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심지어 전영록 씨도 랩을 했었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거를 말이죠. 네. 도시인 같은 노래 신해철 씨가. 그러나 랩이라는 것은 말이죠. 흑인들의 그 평소에 이야기하는 습관 그리고 가군에 맞춰갖고 운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율이. 이런 것을 제대로 구현했던 게 한글말로 제대로 구현했던 게 최초 구현했던 분이 바로 서태지 씨죠. 그렇기 때문에 서태지가 위대하다라는 위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힙합이라는 그런 장르입니다. 힙합. 힙합이라는 것은 음악도 있습니다만 미술도 있고 춤도 있고 그렇죠. 미국 흑인들의 하위 문화입니다. 흑인은 미국에서 여전히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어쨌든 어찌할 수 없는 분노를 내뱉는 것. 네,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금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 또 춤 장르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휩쓸고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동네 양아치들이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저 달동네 양아치들이 즐겼던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로 휩쓸게 됩니다. 네. 바로 지금 함께 나눴던 이런 음악이야말로 힙합의 진수인 것이죠. 이런 노래를 고상한 언어로
발라드풍으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자. 왕싸가지님. 정승전 아나운서 바보. 죄송합니다. 죄송하대요. 아버지. 사실은 제 음반 3집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했던 음반이거든요. 거기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아버지. 또 한국전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아버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노래를 했었죠. 그리고 한국전에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아버지. 이 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곡이었습니다. 휘아님, 훈타님.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 사진이 어저께 백악관에서 악수한 사진. 흑인들이 자주 쓰는 주먹 악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백악관 노무팀 멤버였다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랑 거기 직원, 청소 노동자쯤으로 보이는 그들이 같은 팀이란 겁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스포츠를 좋아하죠. 미국인들은 스포츠를 즐겨하고 장려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데도 취직하는데도 스포츠 팀의 주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인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 바쁜 선거 유세 기간에도 헬스장을 찾곤 했다고 하는 그런 농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관람하기를 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죠. 자, 사랑연문님께서 올려주신 저런 돈이 있으면 기아로 죽을 아이들 하나 없을 텐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 이분이 박창신 신부님이신가 보죠. 오달고전님, 유로파님, 우째 이런 일이님. 정의와 평화 흐르는 곳에라는 성가가 있나요? 정의와 평화 흐르는 곳에 신청곡이 올라왔었군요. 노매드님, 어제 그분이셨군요. 어제 호아빈 도서관 설립 공연에서 배웠어요. 몽당연필도 병희님 방송 듣고 가입해서 덕분에 좋은 공연 감사합니다. 몽당연필 주점에서도 뵀었는데 드디어 어제 사진 찍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감사해요. 네, 호아빈은 베트남 말로 쌀국수라는 뜻이 아니라 평화라는 뜻이래요. 전에 우리 도정원 시인 모셔서 방송할 때 그런 얘기 나눴었죠. 바로 어제 공연을 마하파 아트센터에서 했습니다. 저는 원래 출연진이 없었는데 어찌하게 돼서 깜짝 출연으로 하게 됐습니다. 끝나고 로비에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기에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죠. 머나먼 정글의 앤더슨 중사, 골드맨 소위. 그렇죠. 오늘 첫 곡 나눴던 곡은 바로 머나먼 정글이라고 하는 투어 오브 듀티라고 하는 미드, 80년대 미드 주제곡이었죠. 그리고 이미 60년대 히트를 했었던 The Rolling Stones의 Paint in Black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반전에 대한 노래였죠. 시생님 올려주신 미디어잡, 미디어스, 사람인 등의 채용 공고가 나왔다고 하는 국민TV가 노정면 방사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그런 광고 올려주셨어요. JJ킴님, 성님 방송에서 자랑질 한번 제가 번역 도와드린 기사 국민TV 뉴스에 나왔어요. 이름 공개 부끄럽지만 완전 영광. 급하게 한 거라 번역 교정 볼 줄 알았더니 안 고치고 바로 올려줘서 오류도 보이지만 아무튼 기분 좋은 날. 자, 축하드리죠. 이와는 별개로 지금 일본에서 박정희 2세를 조롱하는 비꼬는 그런 기사를 어떤 주간지에 올렸다고 하는데요.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들은 생각은 니네나 잘하라. 그 시간에 아베 정권을 까라. 동아시아의 평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평화적인 미래 평화를 위해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아베를 비롯한 그런 극우 정치인들 그리고 극우 정권 이들을 까라 제대로. 남의 나라 걱정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보자. 지금 현재 시각 12시
4분 넘어가고 있군요. 오늘 목요일은 지난주에는 서정민감 씨 모셨지만 오늘은 음악평론가 김 작가님을 또 모시죠. 자, 신청곡이 어떤 노래가 있네요. 신해철 씨의 노래. 영혼기병 라젠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주제가군요. 라젠카 세이브 어스 듣습니다.